네, 안녕하세요. 잇몸 건강지킴이 치과의사 김진아 원장입니다. 여러분 잇몸 염증, 즉 풍치라고 들어보셨죠? 풍치라고 하면은 쉽게 표현했을 때 풍치인데요. 치주염, 치은염 또는 잇몸 염증이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왜 100세 시대와 이 잇몸 염증이 많은 연관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60살이면은 환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60살에 환갑잔치 하기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60대면 예전에 40대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생활 환경이나 어떤 습성이나 여건들이. 그렇다면 100세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80세나 70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100세를 건강하게 맞이하려면 지금 건강, 의학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발전했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세포나 우리 몸의 활성, 우리 몸의 근력 여러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근데 노화는 많이 되고 100세까지 과연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면 한 3일만 아팠다가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100세가 아니라 내가 80세까지 살더라도, 혹은 건강하게 90세까지 살더라도, 100세까지 살더라도 한 3일만 아팠다가 이렇게 가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바람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건강한 100세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치과 의사니까 구강 내 오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00세. 100세를 땡땡, 건강한 땡땡이로 100세까지 살아봅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 땅 깊이를 굉장히 많이 깊이 파고 콘크리트, 철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과연 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장기나 기능들, 세포들이 건강하게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먹는 음식이 잘 소화되어 흡수돼서 세포에 각각 영양분을 주고 활성을 주면 전신질환이 병에 걸릴 이완율이 적어지면서 건강하게 100세가 꼭 아니더라도 건강한 노후를 즐기다가 한 3, 4일쯤 아팠다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 땡땡이처럼 땡땡한 치아를 만들어 보는 한번 방법이 있을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무너진 집입니다. 이게 왜 무너졌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 공사가 튼튼했다면 과연 이 집이 무너졌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70년대 와우 아파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이거 역시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흔히 우리 병원에 오시는 고객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잇몸이 튼튼해야 오래 사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잇몸이 튼튼하다는 거는 저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잇몸이 부실한데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걸 해봤자 오래 못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모래땅에다 성 쌓으시겠습니까? 라고요. 모래땅에 아무리 좋은 궁전을 지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모래땅이 뭐지? 기초공사가 뭐지? 라고 궁금하시죠? 네. 이게 이제 구강 내의 사진입니다.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저 뿌리가 드러난 거를 기초공사가 부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저기 튼튼해지려면 어떤 상태였어야 할까요? 저 뿌리를 뼈가 감싸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 뼈가 서서히 녹아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뿌리가 드러났고 염증이 생겼고 시리고 아파서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냐? 일단은 기초가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합니다. 자, 기초가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넣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꼬매줬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잘 아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치아는 기초가 많이 튼튼할까요? 아닙니다. 다만 수명을 연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방금 보여드린 게 치주병, 잇몸병의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그렇게 진행됐을 때 과연 1, 2년 안에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 뼈가 깊이 7mm 이상, 8mm 이상 뼈가 녹았을 때는 적어도 10년, 20년, 때로는 3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관리 문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 의하면 치주염에 또는 이 잇몸 염증의 가장 큰 요소가 나이를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나이가 40대쯤 접어들면은 건강한 20대, 30대에 비해서는 당연히 잇몸 염증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것을 초기, 중기, 말기로 표현하자면 초기에서 중기로 이완되는 단계,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도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 또한 달라집니다. 치주 질환은 쉽게 표현하면 풍치는 성인병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유발시킵니다. 그럼 성인병이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에 고혈압, 당뇨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잇몸병은 일단은 성인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한번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우리의 건강, 즉 건강한 40대, 50대, 60대, 70대 그 100세까지를 위한 어떤 부분의 장애를 이 풍치, 치주질환이 유발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걱정하시는 게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근데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포 중에 LSP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치주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 중에 하나인데, 유발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피를 따라서 혈관을 돌아다닙니다.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피 덩어리를 이만큼 생기게 합니다. 그럼 그 피 덩어리들이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공간이 미세하게 막히게 되면 혈관을 따라 사실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게 통증이 찌릿찌릿 오는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쯤 저희 나라에 40대 급사, 요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때 이 경제 개발의 대공황, 대난국을 헤쳐온 가장 분들이 40대, 50대 때 일하다가 쓰러져서 요절이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논문에 대대적으로 발표됐던 여러 논문에 의하면 이 심근경색과 협심증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된 게 잇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 또는 충치가 있는 분들이 이런 피 덩어리가 갑자기 혈관을 막아서 요절을 했다. 이런 기사가 그때 당시에 많이 발표가 됐었고 또 그때 당시 시민들에게 많은 자각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 항상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듯이 사실 잇몸병이라는 게 많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다음은 뇌졸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주염 세균이 아까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좁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혈관을 좁게 하면서 그게 뇌세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건강한 뇌에 비해서, 건강한 치주염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치주염증이 있는 사람의 뇌가 4배나 뇌졸중의 확률이 많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엄청난 거죠.
아까 좀 전에 40대 요절도 사실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요즘 흔히 성인병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 당뇨병. 당뇨병은 정말 관리가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걸리면 평생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식단이랄지 또는 식이요법이죠. 식이요법이랄지 또는 주사랄지 또는 먹는 약을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치주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그런 유발 염증 물질들이 혈당을 조절해야지만이 당뇨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혈당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입안에 잇몸 염증이 있다면 잇몸 염증 관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는 분이라면 주사를 맞지 않고 약으로, 또는 약을 드셔야 되는 분이라면 약을 먹지 않고 운동만으로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뇨나 고혈압은 내가 죽는 날까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인병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치주염도 성인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걸리면 내가 평생 친구처럼 잘 이렇게 사귀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당뇨가 치주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치주 관리를 잘한다라는 건, 내가 당뇨가 지금 있으신 분이라면 당뇨병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치주 관리가 꼭 필수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맥경화인데요. 아까 초반에 제가 심혈관계 질환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치주염 박테리아가 많을수록 혈관이 구멍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은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맥경화가 생기면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심근경색이나 심혈관계 질환처럼요, 혈관에 박테리아가 많이 돌아다니게 되다 보면은 혈관의 찌꺼기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게 동맥경화를 유발시키고 혈관 협착이 됨으로써 나중에 뇌졸중까지 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혈관을 좁게 했을 때 피를, 그 혈관을 넓게 해주는 무슨 좋은 영양제랄지 또 음식이랄지 이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사실 그게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강 내에서 구강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구강 내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 잇몸 안에서 충치 치료를 했어요. 충치에 세균이 많을까요? 아니면 잇몸 수술을 했어요. 잇몸에 세균이 많을까요?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을 했어요. 그럼 임플란트에 세균이 많을까요? 수술한 부위에? 우리 입안에서 가장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혀입니다. 혀. 그래서 제가 흔히 어떤 수술을 하든 또는 입안에 어떤 요만한 상처가 났든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입안이 어딘가가 안 좋으면 혀를 갖다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혀를 갖다 대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자분, 불난 집에다 부채질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혀를 갖다 대면 치유가 늦어집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열심히 상처가 난 데가 치유되기 위해서 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균을 막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치유가 되려다가도 멈추는 거죠.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그 자리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혀를 댔느냐 안 댔느냐, 그 말은 치유가 더 빨라지냐 늦어지느냐고요. 오히려 부작용을 더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즉 혀에가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 세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 안에 치주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1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20년 됐다면 구강 내에 어떤 구강암보다도 이 혀에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뼈가 1mm가 녹을 때는 사실 어떻게 치주염이 진행되는가 하면은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암벽 등반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암벽 등반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암벽을. 이 세균이라는 아이가요. 마치 암벽 등반하듯이 뿌리의 벽을 타고 밑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치아를 녹이면서 내려가고 녹이면서 내려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1mm의 뼈를 녹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5년, 10년 이상. 그랬을 때 1mm가 녹는데 혀에 암이 발생할 위험이 5배 이상이라면 사실 치주염이 말기 정도로 진행이 되면 한 치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치아가 뼈가 많이 녹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치주염이 있어서 뼈가 많이 녹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의 혀암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면 저것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혀암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잇몸, 뼈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조금 경각심이 줄어들었는데 AIDS, 즉 이거에 대한 이 균은 사실 우리 체내에 잠복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어쩌면 잠복만 해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그 세균 박테리아가 체내 잠복 중인 이 HIV-1 바이러스를 재활성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굉장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냥 잠복 상태로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잇몸에 염증이 있었어.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것이 유발 요인이 돼서 에이즈가 발현이 돼버렸다. 유발이 돼서 더 진행이 돼버렸다. 이러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엄청난 각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잇몸 관리가 우리의 전신질환, 여러 가지 질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잇몸 염증, 치주염을 일으키는 유발 인자 중에 하나가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된다는 증거의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치주염을 일으키는 유발 인자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 가정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 즉 그런 요인이죠. 간단하게 잇몸 관리만 했으면 됐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사실 모든 거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잇몸 관리를 하는 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요만한 정성과 관심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아프지 않기 때문에 만성이니까 잇몸 염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이런 거죠. 양치질을 하는데 피가 나요, 선생님. 그 다음에 시큰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는데 조금 여기 우리우리해요. 힘을 못 받겠어요, 씹는데. 시려요. 그러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무지 아팠다면 치과에 왔겠죠. 이거는 만성이기 때문에 통증이 적습니다. 어쩌다 한 번쯤은 아플 때가 있어요. 심하게. 그러면 치과에 오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서서히 내 몸이 모르게 진행되고 또 성격 좋으신 분들은 정말 모르십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거는 제가 흔히 얘기할 때 정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노력을 헛되이 하면 굉장히 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건강한 잇몸을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3박자라 하면 뭐냐면 집에서 하는 나,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병원, 그 다음에 잇몸이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같이 맞물려서 3박자가 잘 되면은 작은 돈, 작은 시간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흔히 우리가 압니다. 이솔질 333 법칙 아시죠? 하루에 3번, 3분 이상 해라. 근데 식사하고 나서 3분 이내 해라 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량치라도 합니다. 칫솔 가지고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밖에서 회식도 많으실 텐데
치실 이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치간, 칫솔, 가글, 워터픽. 이 중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건 물총입니다. 워터픽. 치약 칫솔 말고 만약 잘 개발한 게 있다면 물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입솔질을 잘하고도 물총을 쏘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찌꺼기들이 많아요. 사실 귀찮습니다. 이거 하기가. 그러나 그 귀차니즘을 넘어서면 제가 흔히 표현할 때 어르신 치과 의사 한 놈을 집에 데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치과 의사를 내 집에서 부리고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즉 물총의 효과가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고요. 염증 있는 부위에 나쁜 염증 요소, 피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인 잇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사실 가장 기본이 스케일링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스케일링하고 나서 나 치아가 더 나빠졌어. 구멍이 생겼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멍이 생겼다라는 거는 거기에 치석이 가리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만큼 그분의 잇몸 상태는 안 좋고 뼈가 녹아서 이미 구멍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멍을 치석이 이렇게 메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걸 정작 모르고 스케일링하고 나서 더 나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케일링이 꼭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깊이에 따른 염증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치과에서 검진을 한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고 요즘은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레이저 치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3박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하는 거, 병원에서 하는 거. 다음은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게 3박자가 되겠습니다. 가지. 우리 흔히 먹을 수 있는 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지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좋은 게 많아요. 다음 딸기. 요즘 딸기철이 곧 다가오죠. 딸기. 다음 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꼭 치주 건강하고 상관없이 흔히 과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하는데 그 성분 중에 우리 잇몸 건강을 건강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타민C를 순수한 비타민C를 영양제를 좀 보충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비타민C가 잇몸의 콜라겐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론 다른 요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비타민C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잇몸 풍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에 그런 요소가 많고 또 먹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비타민C를 보충하는 방법도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네, 건강하게 이렇게 전신질환 없이 느긋한 오후를 즐기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